오늘 강의에서는요, 저는 이 세 가지 점을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일단 그 로마의 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가 있었을까? 그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서 저는 두 가지를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조금 전에 약간 설명을 드렸던 카르타고의 침략으로부터 시작된 포에니 전쟁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황제가 아닌 황제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독일의 황제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독일의 황제 빌헬름 1세, 빌헬름 2세를 우리는 보통 카이저라고 하죠. 그 카이저라고 하는 말이 카이사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황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후대의 황제들은, 독일의 황제들은 카이사르 이름을 따서 카이저라고 했다, 황제라고.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고 제정 러시아의 황제들은 또 뭐라고 불렀습니까? 짜르라고 했죠. 짜르라는 말도 사실은 카이사르라고 하는 그리스 말의 러시아식 발음입니다. 즉 러시아의 황제들도 우리는 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후계자다, 그렇게 내세웠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를 이해할 적에 아주 중대한 사건으로서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로마의 황금기는 어떻게 왔는가 하는 문제. 대개는 알고 계시지만은 하나는 군사력에 기초한 것이었어요. 제국은 기본적으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다는 매우 상식적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인 특징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아니 그렇게 군사력도 막강하고 경제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광산을 개발하고 뭐 자원을 약탈하고 그런 여러 가지 뭐랄까 장치를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망한 건 무엇일까 하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죠. 황금기를 어떻게 맞았는가도 중요하지만 왜 망했는가는 어찌 보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재정 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재정 위기는 그 당시에 이미 양극화의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 그 점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허약해졌기 때문에 이민족의 침략을 받게 되죠. 또 로마는 기후위기를 맞이하는데요. 그것은 지구사에서 늘 반복되는 일이기도 하였지만 로마가 초래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파괴가 로마 시대에 대단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기후위기가 오고 전염병이 오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좀 비슷한 점이 보이지 않나요? 그런 것들. 그래서 결국 생태 재앙이 초래되면서 로마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하는 것. 그래서 이거는 로마 제국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단순히 1500년 전, 2000년 전에 서양의 한 고대 제국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미래에 우리가 어쩌면 직면하게 될 수도 있는 우리들의 위기와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로마의 역사를 제가 공부하면서 저에게 아주 특별한 인상이 있었는데요. 그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로마가 존재했던, 로마의 전성기에 해당하던 그 시기에 동아시아에도 엄청난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나라입니다. 한나라. 고조선을 멸망시킨 한나라.
한나라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으면 중국 사람들이 쓴 글을 우리는 한문이라고 하고 중국 사람들의 글자를 한자라고 하고 중국 사람 자체를 한족이라고 하고 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서양의 역사에서 로마의 역할이 컸다면 동아시아에서 특히 중국에게는 한나라의 한나라의 역사적 영향력이 지대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 한나라와 비교했을 때도 로마는 매우 특별했어요. 어떤 점에서 특별했냐면 제가 받은 첫 번째 강한 인상이라고 하잖아요. 로마는 사실 귀족의 나라였지만 시민의 권리를 대단히 존중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민의 권리를 로마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데서부터 몰락이 왔다고 봐도 되고, 시민의 권리를 제대로 지켜줬을 때 로마의 전성기가 왔다는 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 공부하고 나면 로마 더 이상 공부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로마 역사에서 받는 아주 특별한 점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로마는 대단히 실용적인 나라였어요. 로마보다 앞에 있었던 그리스처럼 위대한 철학자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왜요? 로마는 창의적이라기보다는 실용적이었어요. 그 로마의 실용성을 잘 보여주는 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건축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를 대표하는 것은 건축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스에서는 어떤 정신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라든가, 그죠? 그런데 이제 로마에서는 실용적인 물질 문명이 굉장히 발달하는 거죠. 로마의 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다 아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거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의 이야기거든요. 길을 닦았다. 로마는 심지어 물을 공짜로 시민들에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 수도교 또는 수로교를 건설하잖아요.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상상도 할 수 없이 많은 공적 예산이 투자된 그런 일들이거든요. 실용의 정신이 로마를 지배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실용의 정신을 잃었을 적에 로마는 망하게 되는 거죠. 끝으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본다면 로마 천년의 영화도 결국 마지막 날이 있더라. 마지막 날은 어떻게 오는가? 아무리 중요한 것도 날마다 닦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가 먼지를 떨어내지 않으면 결국 몰락은 오고야 마는 것이다. 그것은 개인의 일도 그렇고 조그만 회사의 일도 그렇고 국가의 일도 그렇고 세계의 일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 시절이죠. 영국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그런 기관에서 전 세계 국가의 민주주의 지수를 측정을 했어요. 5.0 만점으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대한민국은 4.0 이상인 이른바 full democracy, 완전 민주주의 국가로 손꼽혔습니다. 그런 완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약 20개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몇 년 전에는 그 완전 민주주의 국가 안에 미국은 들어가지 못했고 우리 대한민국은 들어갔습니다. 미국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트럼프의 미국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탈락한 것이죠. 반면에 우리는 촛불 시민을 통해서 이룩한, 촛불 시민 혁명으로 이룩한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전된 국가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보면 이것이 무슨 완전 민주주의입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야당 대표라 하더라도 몇 개월 동안 수백 번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조짐은 이미 문재인 정권의 말기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시민, 언론, 더 탐사 같으면은 잡아넣기 위해서 수없이 수색을 하고 압수를 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그냥 공수처만 만들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날마다 하루하루 우리가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반성하고 조심해서 통제하고 권력을 통제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의 몰락도 사실은 시간 문제인 것이다. 헌법에 써놨으니까 되는 것이 아니다. 공수처를 만들었으니까 되는 게 아니다. 몇 가지 법령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로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전성기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로마 전성기의 모습을 학자들이 만든 축도를 통해서 보면은 대개 이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걸 서양 사람들은 이런 미니어처를 참 잘 만듭니다. 이게 이제 나무를 깎아가지고서 모형을 축소해서 만든 것인데요. 어때요? 대단히 현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1000년 전의 모습입니다. 아니 1000년이 아니라 2000년 전의 모습입니다. 2000년 전 로마의 모습인데요. 그 당시 로마에는 1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 로마 제국의 전체 인구는 약 5천만에서 6천만 정도 됐고요. 당시 한나라의 중국 한나라의 인구도 대개 5천만 명 정도, 6천만 명 정도. 그러니까 전체 세계 인구가 뭐 1억이 좀 넘었을 때였죠. 그 당시 세계 인구의 뭐 거의 대부분은 로마 제국과 한 제국에 쏠려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시가지에서 다시 한번 시가지의 모습을 보신다면 그 시가지 모습에서 여러분 되게 인상적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바로 이 길다란 타원형의 길다란 뭐 같습니까, 여러분? 타원형의 길다란 이게 전차 경기장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군사 강국이고 로마의 군사 작전은 전차를 통해서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전차 경기장이 인상적이고요. 또 하나 되게 인상적인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누구나 다 아시는 이 원형 경기장이죠.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콜로세움은 로마의 뭐랄까 로마인들의 축제, 로마인들의 오락, 로마인들의 공공성, 로마의 포퓰리즘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 밖에 이렇게 조밀한 도시 모습을 봤을 적에 건물들이 아주 빼곡하게 들어서 있잖아요. 조선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서울의 모습이 이렇게 빼곡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조선시대가 끝날 때까지도 우리 서울은 기본적으로 전원도시였죠. 그런 점에서 보면 로마는 오늘날 우리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서울은 조선시대를 마감하고 일제시대를 거쳐서 역사적으로 조선을 계승하고 고려를 계승하고 있지만 도시로서의 서울은 차라리 로마의 계승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